돈의 달인 호모 코뮤니타스 고미숙 지음 그린빛 출판사 지은이 고미숙 고전 평론가 1960년 강원도 정선군 한백 출생 가난한 강상촌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모님 덕분에 박사학위까지 무사히 마쳤다. 대학원에서 훌륭한 스승과 선배들을 만나 공부의 기본기를 익혔고 지난 10여 년간 지식인 공동체, 수요 플러스 너머에서 좋은 것들을 통해 삶의 기회를 배웠다. 덕분에 강령과 지필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 2011년 10월부터 수요 플러스 너머를 떠나 또 다른 공부와 공동체를 실험 중이다. 앞으로 내가 활동할 공간은 감2당, 북드라망이다. 감2당은 몸, 살, 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문의학학을 탐구하는 밴드형 커뮤니타스이고 북드라망은 인문의학학의 지혜를 책을 통해 펼쳐갈 밴드형 출판사이다. 그동안 낸 책은 다음과 같다. 근대성 3종 세트, 열하일기 3종 세트, 달인 3종 세트, 책머리에. 이 책은 한 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발신인은 수요 플러스 너머의 원로이자 나의 오랜 동료인 문탁 여사다. 내용의 골자를 추려보면 이렇다. 난 우리 아이들과 그 친구들을 보면서 문제를 많이 느꼈어. 첫째, 아이들이 저금을 하지 않는다. 우리 어렸을 때는 대지 저금통에 저금하고 그 돈이 모아지면 은행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돈을 모았잖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저금도 안 하고 적금도 안 들고 은행에 통장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 둘째, 아이들이 어른처럼 소비 생활을 한다. 이 아이들은 친구 생일 때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카드를 사고 물건이 지천으로 있어도 또 물건을 사고 나가서 회식을 한다는 거였어. 요즘 아이들 회식한다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끊임없이 돈이 부족해. 절실하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돈이 부족해. 그러니 부모와 늘 용돈 때문에 갈등하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일상과 삶에 괄호를 쳐놓고 있기 때문에 공부 말고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론화돼 있지 않지. 나도 다른 학부모들과 아이들 용돈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더라고. 결국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 투자하지 말고 저축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자기 손발을 움직여 돈을 벌고 혹은 용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해라. 저축카드에 축적하지 말고 순환시켜라. 돈을 모았으면 돈을 써야 하잖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그건 연구실, 수요 플러스 너머에 살아있는 살이니까 언니가 연구실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상상력의 경제학 또는 카오스의 경제학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야? 문제의식의 풍부한 사례, 거기다 구체적인 대안까지. 그럼 본인이 쓸 것이지 왜 나더러 쓰려는 거야? 돈이야 억수로 좋아하지만 경제에 대해선 완전 문외한인 내가 왜? 하지만 이런 투덜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탁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공부의 달인에 사랑의 연애의 달인을 썼으니까 이젠 돈의 달인을 써줘야지. 헉, 아니 내가 뭐 곧 개콘에 나오는 달인 김병만 선생도 아니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그린빛 출판사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냐 뭐라나. 맙소사, 나는 결국 낚이고 말았다. 이런 걸 서양 철학적으론 욕막의 배치라고 하고 의학학적으론 팔자가 꼬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다시피 이 책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경제학 저서가 아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한 처세술이나 재테크에 관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정보가 부족해서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재테크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용법이다. 경제와 삶, 화폐와 일상을 구성하고 재배치하는 용법. 문탁의 말대로 이건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다. 아니, 우리 사회엔 이 배움에 대한 욕망 자체가 부재한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양극단을 오가게 된다. 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으로 삶을 불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무소유라는 초월적 장으로 도피해버리거나 이 책은 이 양변을 떠나 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갈증의 소산이다. 다시 말해 자본에 포획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산정으로 도피하지도 않는 화폐와 삶이 어떻게든 자유의 새로운 공간이 열어갈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고 싶었다. 보통은 공부를 한 다음에 책을 쓰지만 나는 좀 다르다. 책을 쓰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심했다. 보다시피 전적으로 외압에 의해 시작한 작업이다 보니 글을 쓰면서 동시에 사례들을 찾아보고 원리를 탐구하는 저자라기보다는 리포터에 가까운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공부야말로 이 책이 내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리라. 아무튼 이 공부의 과정에서 많은 스승들을 만났다. 무하마드 유누스와 비노바 바베, 조르주 바타이와 나카자와 시니치 등등. 이들은 모두 돈의 달인이다. 화폐와 자본의 인류학적 또는 우주적 위상을 명쾌하게 꿰뚫으면서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전과 출구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교환과 계약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직녀와 순환, 나아가 순수 직녀를 실천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하여 마침내 돈의 달인이 호모 큐미니타스라는 이름과 마주치는 기적이 연출되었다. 돈과 공동체, 이 낯설고도 먼 두 항목이 하나의 장에 오버랩 될 수 있다니. 그 순간의 떨림과 감동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 또 하나 중요한 마주침이 있다. 이 책 부록에 등장하는 3명의 청춘들, 44만원 세대의 혜완이, 88만원 세대의 유진, 청년 백수 시성이, 이들을 보고서는 돈의 서사를 찾지 못해 헤매는 나에게 그야말로 생기 넘치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더불어 이 책에 나오는 각종 임상 사례들을 제공한 수요 플러스 너머의 친구들, 돈은 없지만 자존심과 먹성 하나는 안 부럽지 않은 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0년 경인년 8월 27일 남상 중턱 수요 플러스 너머의 공부방에서 고미숙. 프롤로그. 돈에 대한 아주 원초적 질문 셋. 하나. 청춘의 꿈 10억. 어린 시절 돈에 대한 나의 판타지는 100만 원이었다. 나한테 100만 원만 있다면 이것이 나와 나의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원대한 야망이자 프로젝트였다. 100만 원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화책이며 소년 잡지, 세계 문학 전집 같은 책도 무진장 볼 수 있고 월남 사탕, 찹쌀 모찌, 크라운 썬드 같은 간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며 가난하고 병든 친구들에게 밥과 약을 선물할 수도 있었다. 그 액수는 대학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립대학 등록금이 25만 원쯤이었으니 100만 원은 여전히 대단한 액수였다. 30대가 되어 시간 강사로 생계를 끌어갈 때도 100만 원은 꿈의 액수였다. 통장에 100만 원만 있었다면 그러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릴 수 있고 철새처럼 찾아오는 운동권 후배들한테 도피자금을 대줄 수도 있고 선후배 동학들과 더불어 책과 술의 항연을 펼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때가 199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다. 혜완, 만약 너에게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야? 친구, 난 그대로 명품 매장으로 달려갈 거야. 혜완, 헐. 중종을 백수 혜완이가 자기 또래 10대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다.
물론 10대들이 다 명품에 빠져 있는 건 아니리다. 내가 충격받은 건 명품이건 아니건 100만 원의 용도가 오직 상품에 사는 것 말곤 없다는 사실이다. 보다시피 일말의 의혹이나 고민조차 없다. 어쩜 저렇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지. 상품은 사방에 널렸다.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명색 고전 평론가이자 프리랜서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강연하는 게 나의 주 생업이다. 주제는 공부의 달인 호모 콩푸스에서 제시한 고전에서 배우는 미래의 공부법. 입시 교육에 찌든 10대들의 공부가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삶의 존재의 비전 탐구임을 열심히 설파하노라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 그렇게 공부를 해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다니 누가 잡아먹냐?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사는 야생동물도 아니고 명문대를 못 가면 사회적으로 루저가 된대요. 누가? 엄마가요. 여기서 일단 엄마 문제는 넘어가기로 하자. 자칫 논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 취업, 곧 정규직을 얻는 것이다. 명문대는 그저 매개항일 뿐이다. 하긴 정규직이란 말에도 어폐가 있다. 그냥 고액의 연봉, 다시 말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뜻일 뿐이다. 그래서 묻는다. 얼마나 벌고 싶은데? 이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10억이다. 100만 원에서 10억으로 15년 사이에 무려 1000배가 뛰었다.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심하다. 그 사이에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뜻일 터인데 하긴 그렇다. 어디 1000배뿐이겠는가. 10,000배, 100,000배일지도 모른다. 나 같은 경제 문외한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도약을 거듭하였다. 그러니 요즘 청춘들이 10억을 꿈꾸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노릇이다. 좋다 그렇다고 치자.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체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그러면 갑자기 표정들이 멍해진다. 자신 있게 10억이라고 말할 때의 표정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굶고 있냐? 그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한다. 아파트랑 자가용을 사야죠. 그건 지금도 이미 있잖아. 묵묵부답. 간혹 이런 답도 나온다. 더 큰 집이랑 더 좋은 차. 암튼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냥 맘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럼 또다시 묵묵부답. 그럴 수밖에. 그런 유의 질문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질문이 존재할 수 있는 담론적 공간이 사라져버려서이다.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기타 어디에서건. 여기가 바로 포인트다. 100만 원에서 10억으로 바뀐 건 단지 수치가 늘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와 나의 친구들이 100만 원을 갈망할 때 그건 분명 삶의 수단이자 매개였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돈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묻혀서 자기를 주장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청춘들의 꿈인 10억에는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 그것으로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 숫자 자체를 갈망한다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재화에 대한 욕심과는 다른 차원에서 추상적 부에 대한 욕심이 존재하게 된 것. 이름하여 화폐지상주의. 그러므로 이젠 왜 10억이냐? 라고 묻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그 10억으로 뭘 하고 싶은데? 참 궁금하다. 과연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한 걸까?